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측면에서의 미장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미장센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봤잖아요. 자, 제일 먼저 이 공간과 시간에서 미장센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영화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일단 프레임의 뜻은 아시겠죠? 그 영화는 직사각형의 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극장에서 보는 표준 스크린은 1.85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화사를 보면 1950년대 미국 사회에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고 TV 앞에 앉아 있게 되면서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냐면 TV와 경쟁하기 위해서 영화 산업은 점점 경쟁적으로 와이드, 큰 화면을 만들어내요. TV 화면 작잖아요. 그래서 TV로는 줄 수 없는 어떤 쾌락을 주기 위해서 큰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와이드 스크린, 그래서 그때 뭐 다양한 이름의 와이드 화면이 등장하는데 뭐 파나비전이라든지 시네마스코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 시네마스코프를 활발히 받아들여서 많은 사극 영화들이 화려한 색채와 큰 화면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와이드 스크린은 2.35대 1로 이 훨씬 옆으로 긴 화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은 자, 4개의 면, 위, 아래, 좌, 우를 갖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2개의 면이 더 있죠. 프레임 뒤쪽에 보이지 않는 뒤쪽도 있고요. 또 거꾸로 앞쪽에 주로 카메라가 놓여 있고 감독이 있고 하겠죠. 또 프레임의 앞쪽. 그래서 프레임의 위, 아래, 좌우, 뒤, 앞이라는 프레임 중심으로 6개의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해서 또 의미를 만들어내느냐도 상당히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바쟁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이론가 이제 비평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쟁 같은 경우는 영화 카메라로 세상을 찍을 때 그 카메라로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 바로 창문처럼 우리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듯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기록한다. 그래서 바쟁은 영화의 어떤 사진적 기록의 역할, 또 그 더 이면에 담겨 있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인간의 그 모방 욕구, 현실 재현 욕구,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요. 일단 이 프레임 관련해서 와이드 화면이 했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옆으로 일단 길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대화하는 인물을 배치해도 그냥 일반 화면보다 이렇게 와이드 화면에 배치시켜서 대화를 할 때 등장인물들 간에 심리적으로 훨씬 멀리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넓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와이드 화면에서는 어, 등장인물들 간에 좀 불편한 관계야. 뭐 사랑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죽이려고 뭐 기회를 보고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불편한 관계 인물들 그릴 때 대칭으로 팽팽하게 서로 맞서 있다는 게 대칭 구도로 그리든지 아니면 그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기둥이라든지 뭐 가로수라든지 하여튼 중간을 뭔가 막는 거를 장애물을 넣어서 두 사람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 대립, 적대, 갈등 이런 거를 또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 영화의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요. 둘 다 와이드 화면을 지킨 영화거든요. 독일의 빈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입니다. 이 영화는 이 텍사스에 있는 파리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파리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프랑스 파리 아주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곳입니다. 내용은 여기 앞에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사라진 아내를 수년 동안 찾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다 결국 마지막 부분에 이 섹스 산업, 즉 핍쇼를 하는 남자 손님이 이렇게 밖에서 전화기로 지시를 하면 여자는 원하는 대로 성적 행동을 하는 핍쇼 장면에서 아내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 손님이 자기 남편인지 몰라요. 남편은 물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화기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이 남자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내가 자기 남편이라는 걸 짐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한때는 사랑했던 이 부부간에 너무나 소외되고 쓸쓸한 관계를 이 와이드 화면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장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기를 통해서 유리창 너머로. 근데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등지고 앉아있고, 또 와이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다른 조명을 통해서 다른 톤과 밝음 속에 두 인물을 배치시킴으로써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느낌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고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다는 걸 요 미장센 하나로 와이드 화면과 조명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 영화는요, 중국 5세대 감독으로 유명한 띠안 주앙주앙의 말도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띠안 주앙주앙은 장이모나 챙카이게와 같이 중국 5세대 대표적 감독인데요. 주로 중국 내에 존재하는 그 소수민족들의 삶을 영화로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도둑이라는 영화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드넓은 그 평원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그 가축 기르다가 풀 다 뜯어 먹으면 또 텐트 걷어서 이동하는 그런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 마을에 어려움에 처한 가장이 그 마을의 소중한 말을 훔치게 되면서 비극에 빠지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와이드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져갔냐면, 일단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 목축적인 삶 자체가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이잖아요. 여기에는 물론 높은 빌딩도 하나도 없는 자연 그 상태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계속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와이드 하면은 이 주인공들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나온 것처럼 환경, 겉으로 보면 평화롭고 목가적인,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어마어마한 욕망과 그 폭력성을 담아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담아내고요. 이 삶들의 수직적이지 않은 이 수평적인 삶, 이런 거를 역시 담아내서 이 영화에 보면 일단 화면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독특한 또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와이드 화면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레임의 측면을 보자면 구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구도.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다 보면 먼저 구도를 선생님이 먼저 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대강 연필로 이렇게 뭐 삼각형이든 정삼각형, 뭐 역삼각형, 아니면 원형, 뭐 S자, 대각선, 이런 구도를 먼저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자세한 스케치를 넣게 되죠.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도의 측면을 보자면 여기서 특히 아시아 영화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영화들은 대체로 어떤 구도를 선호하느냐면 우아한 형식미가 돋보이고 균형이 아주 잘 잡혀있는 그런 구도를 선호하는데, 그 구도의 대표적인 게 바로 프레임 대 프레임 구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임권택 감독님 계시잖아요. 국민 감독이라고 불리셨다 한때는. 지금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국민 감독이 됐겠지만, 임권택 감독 영화에도 이런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임권택 감독은 오랫동안 영화를 찍으셨는데 항상 정일성 촬영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정일성 감독의 그 촬영 스타일 중에 하나가 걸고찍기라는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인물이 서 있는 걸 찍는데 그냥 찍지 않고 그 옆에 뭐 나무가 하나 서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인물 배경에 문이 이렇게 있다든지 해서 프레임 속에 인물을 배치시키고 어떤 그 나무를 비롯한 어떤 그 프레임을 이루는 한 대상과 인물을 같이 찍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걸고찍기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 대 프레임 구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권택 감독도 좀 나쁘게 보자면 그런 이런 일본 영화의 영향을 그 촬영에 있어서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대만의 유명한 감독인 후샤오시엔의 비정성찬 영화인데, 여기 보시면 다 보세요. 여기 뭐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글씨를 쓴 족자라 그러나요? 여기 보면 또 사진틀, 여기에 또 창틀,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수십 개의 프레임이 이 안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프레임에 두 인물이 거의 둘러싸여져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두 사람이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밑에는 안정감을 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뭐 교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탁자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과 더불어서 이 주위에 있는 수십 개의 이 프레임들이 아까 말했듯이 뭔가 잘 구성되고
그런 우아한 느낌 이런 거를 준다면요. 오른쪽에도 또 역시 일본의 유명한 감독인 미조구치 겐지의 우게치 이야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도 역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많은 프레임들이 이 배경에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프레임도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벽면의 기둥과 여기에 있는 또 프레임들. 그래서 이 영화 역시도 하나는 대만 영화, 하나는 일본 영화인데 역시 많은 프레임 속에 둘러싸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비슷한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고 잘 짜여지고 좀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프레임의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어, 너무나 유명한 히치콕 감독의 영화들입니다. 히치콕 영화는 이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가 주로 많고요. 장르적으로 영화 100년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꼽혔던 너무나 뛰어난 스타일리스트죠. 그래서 뭐 촬영, 조명, 편집, 색채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구성을 보여주는 감독으로 할 수 있는데요. 히치콕의 또 영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뭐냐면요. 주제적 측면에서 당연히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물들의 내면, 특히 굉장히 어둡고 범죄적 충동, 파괴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굉장히 분열적이거나 그 충동적 또는 그 정신병리학적인 쉽게 말하면 약간 미친 그런 인물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의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그 강렬한 충동, 강박관념, 어두운 범죄적 욕망 이런 걸 그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 그걸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음증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히치콕 영화에는 이런 훔쳐보기와 관련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훔쳐보기와 또 당연히 관련된 게 뭐냐면 원형 구도. 왜? 서양 문화에서는 훔쳐보기라는 걸 다른 말로 피핑탐, 훔쳐보는 탐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열쇠 구멍으로 그 어두움에 잠긴 채로 밝은 방 안을 주로 여자겠죠. 옷을 벗는 여자 같은 그 밝은 방 안을 어두움 속에 잠겨서 열쇠 구멍으로 훔쳐보는 그게 대표적인 관음증 환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훔쳐보는 열쇠 구멍, 즉 원형 구도가 히치콕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이 훔쳐보는 상황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현기증이라는 대표작 보면 스코티가 친구의 부탁으로 그 친구의 아내를 계속 미행하고 감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전반부는 거의 많은 장면이 스코티가 차를 몰고 역시 앞에 가는 마들렌을 따라가면서 스코티의 관점으로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보는 그 주관적 시점샷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즉 남성 주인공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여성 주인공이라는 주관적 시점샷으로 구성된 많은 장면이 영화의 반은 차지한다는 걸 나타내주죠. 또 마찬가지로 사이코란 영화를 보면 유명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 범죄를 저지른 즉 회사 돈을 횡령해 도망치던 여주인공이 우연히 한 모텔에 묵게 되는데 그 모텔에 해필이면 이 사이코 연쇄 살인범이 운영하는 모텔이죠. 근데 이 노만은 한눈에 그 여자한테 반하게 되고 그 여자를 일부러 자기 사무실 옆방을 줘요. 왜? 그 사무실과 옆방 사이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여자를 훔쳐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옆방으로 건너가자마자 벽에 걸려있던 사진을 그림을 떼어내고 그 구멍으로 여자를 훔쳐봅니다. 바로 이 뚫려 있는 구멍과 이걸 훔쳐보는 남자의 눈, 전형적인 관음증 환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훔쳐보기, 여자를 남자가 훔쳐본다는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이코의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 샤워실 살해 장면입니다. 즉 옆방으로 건너간 그 여자가 이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엄마로 복장 도착. 즉 노마는 살인할 때마다 자기가 아닌 자기가 손으로 죽인 엄마의 정체성에 대해서 늙은 엄마가 마치 자기 아들을 유혹한 여자를 살해한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옷을 입고 갑자기 등장해서 잔인하게 여자 주인공 마리온을 그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상황은 이 훔쳐본다는 관음증적 행위, 상황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성을 겨냥한 남성의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그런 그 가학적, 파괴적, 폭력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 히치콕 영화에서 훔쳐본다는 이 관음증력 상황은 범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영화에서 많이 그 중점적으로 표현되는 그 무시무시한 범죄, 악행, 음모 이런 것과도 기분이 연관됩니다. 그 다른 영화가 바로 이창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주인공은 원래 사진 작가입니다. 기자고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돼요. 즉 한동안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료한 거죠. 근데 마침 자기 집 창문에서 이렇게 맞은편 아파트가 잘 보여요. 이게 바로 그 남자 시선으로 본 맞은편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고 무료하다 보니까 집안에 갇혀서 요즘과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사진을 찍던 그게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진기에다 망원 렌즈를 붙이고는 자기는 어둠에 잠겨서 맞은편 아파트의 다양한 주민들을 훔쳐보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재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춤 연습을 하는 여자라든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훔쳐보는데 그중에 유난히 눈을 끌었던 한 집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한 중년의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후에 남자가 뭔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여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어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혹시 이 남자가 부부싸움 후에 아내를 살해한 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들고 나갔던 큰 가방은 아내의 시체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여자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약혼녀거든요. 약혼녀로 시켜서 그 집에 가보게 해요. 근데 이 남자의 우려는 사실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그렇게 유기한 거였고 그런데 이 훔쳐본다는 행위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는 안전한 곳에서 숨어가지고 훔쳐보아진다는 걸 모르는 대상을 보던 그냥 즐거움을 주던 행위였는데 이게 한순간 이 여자를 시켜서 건너가서 이 여자가 들키게 돼요. 이 남자한테 잡히게 되고 또 이 남자가 이쪽을 쳐다보면서 어둠에 잠겨 훔쳐보던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한 곳에서 훔쳐보면서 즐거움만을 주던 행위가 이제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범죄의 대상이 곧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를 목격하고 바로 이어서 자기가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어떻든 이 영화의 이 제목이 이창이라는 것도 뒤에 나온 창인데 핵심적 모티브가 바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훔쳐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되고 아까 현기증이란 영화의 많은 부분이 여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훔쳐보는 그 남자의 시점으로 묘사된 것처럼 이 영화의 많은 부분도 이 남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훔쳐보는 이 이웃들의 모습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히치콕의 영화에서는 훔쳐보기라는 관음증이 굉장히 범죄와 연관해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그 바로 관음증을 상징하는 게 원형 구도, 그 훔쳐보는 열쇠 구멍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면서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과 모티브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다음으로는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밀도는 뭐야? 뭔가 빽빽하냐 아니면 헐렁하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즉 어떤 같은 공간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빽빽한 느낌을 주면 밀도가 높은 거고 별로 없어서 희박한 느낌, 텅 비어있는 느낌을 주면 밀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의 사진은 존, 잠깐만요. 존 포드의 유명한 영화인 서부극 영마차입니다. 그래서 드넓은 모뉴멘트 밸리라고 보여지는 드넓은 평원을 배경으로 여기 지금 영마차 가고 있는데 이 엄청 압도적으로 크고 넓은 공간 안에 작은 피사체가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은 그런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면요. 프레임 상에 있어서 여기 나온 존 카펜터 유명한 할로윈이라는 영화는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 대체로 그렇듯이 공포 영화가 우리한테 그 위협감,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는 언제 어디서 괴물이 나타날지 모르고 살인자가 칼 들고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시선을 제약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가 모든 걸 봐서는 안 되고 아주 작은 부분만을 봐야 됩니다. 즉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즉 카메라가 못 보는 부분이 넓을 때 위협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가 아주 작은 곳으로 클로즈업을 해서 피사체를 가두게 되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의 밀도가 아주 높은 화면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칼을 든 연쇄살인마, 할로윈의 주인공인 괴물을 이런 식으로 로우 앵글과 클로즈업으로 잡아서 이 좀 압도적인 느낌, 더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고 화면을 꽉 채우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거는 이 오른쪽 사진에 비하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화면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도에서 보자면요. 아까도 앞에 구도가 나왔지만 여기서 역시 2차원인 그 영화의 스크린 위에 형상, 색조, 선, 질감 이런 걸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도가 나타나는데요. 아까도 얘기 나왔죠. 일본 영화가 우아하고 여성적인 S구도나 잘 짜주고 안정감 있는 구도를 선호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일본의 대표적 감독 야스지로의 만추리안 영화. 여기서 이 자전거가 갔던 길 자체가 이미 우아한 S라인을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얼마나 잘 짜져 있냐면 가만히 보세요. 식탁을 중심으로 식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죠. 이거를 깨는 게 뒤에 있는 벚꽃이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으면서 이 딱딱함과 단조로움을 상쇄시켜요. 근데 이 비스듬함은 또 약간 불안정함을 낳잖아요. 또 그걸 또 받쳐주는 게 여기에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에도 등이 있고 여기도 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어지면서 이 벚꽃나무의 이 비스듬한 기울어짐을 또 약간 받쳐주는 또 하나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 원형 구도와 이 기울어짐과 이 기울어짐이 서로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그냥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구도를 보여주죠. 오른쪽에는 구로자와 아키라의 이키루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례식인데요.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도 이게 쭉 앉아있는 게 사실은 딱딱하고 획일화된 느낌인데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이 복잡한 구성, 또 여기에 있는 수평선, 이런 것들이 이 두 줄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딱딱함을 상쇄시키면서 이 화면 전체를 잘 짜여진 안정감 있는 구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심도입니다. 또 영화에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촬영에서 보겠지만 렌즈를 갖고 뭐 망원 렌즈, 뭐 관광 렌즈 이런 렌즈를 갖고 깊이감을 창출해낼 수도 있지만 미장센의 측면에서도 깊이감을 낼 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말했듯이 조명, 세팅, 의상, 인물 행위 등을 이용해서도 예를 들면 인물이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수직 방향, 뒤로 쭉 간다든지 앞으로 쭉 걸어온 이런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또 조명도 앞에는 밝고 하고 뒤를 어둡게 한다든지 하면 또 깊이감이 생기고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깊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촬영에서 디포커스는 무한대까지 추정이 맞는 거고, 즉 훨씬 더 그 뭐라 해야 되나 전경, 중경, 후경이 명확하게 잡아내면서 어, 모든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리고 배치해야 되는 감독의 역량이 필요하고요. 즉 연출력이 또 영화 미학적으로도 이거를 잘 구성해내면 굉장히 우수한 영화 화면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반면에 셜록 포커스는 말 그대로 특정한 부분만 포커스가 맡기고 나머지는 포커스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만 강조가 되거나 특정한 이미지만을 그 통제하는 어떤 걸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뿌옇잖아요. 이게 좀 낭만적 분위기를 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걸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포커스로 인한 어, 굉장히 선명하고 그 잘 짜여진 구성을 보여주는 화면들입니다. 르누아르의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의 장면이고요. 시민 케인의 오소네스입니다. 특히 오른쪽의 그림은 이 케인의 왼쪽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케인의 이미지가 무한히 확 증폭되고 번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깊이감이 이 안으로 쭉 생기고 있고요. 여기도 이 원근법적 구도를 통해서 소실점이 가고 있고 또 여기에 적절하게 놓여진 가구, 샹들리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미장센적으로 즉 세팅을 통해서 훌륭한 심도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깊은 심도의 얘들이라면요. 다음에는 낮은 심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잔다르크의 순환 드레이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많은 장면들은 이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잔다르크의 고뇌에 찬 얼굴, 이 영화 화면처럼요. 이런 장면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흰, 아무 색깔이나 그림이 없는 흰 벽을 배경으로 이 잔다르크의 얼굴에 클로즈업을 많이 담아냄으로써 이 영화가 전달한 주제, 즉 잔다르크의 영혼의 고결함, 거의 성녀와 같은 신성함을 강조하고, 반면에 잔다르크를 재판하고 결국 사형에 처하는 당시의 종교자들의 어떤 탐욕스러움과 부패함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를 오히려 낮은 심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심도가 아닌 평면적 느낌을 자아내는 게 마치 중세 성당의 그 벽화에 나오는 것 같은 성녀 이미지처럼 묘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요. 또 반대로 같은 셜록 홈즈지만 정치적 역할을 하는 고다르 영화도 있습니다. 고다르의 비브르 사비, 자기만의 인생 영화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흰 벽이지만 여기는 검은 벽이고 여성의 얼굴을 역시 클로즈업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다르는 특이하게 이런 식의 역시 아무 무늬가 없는 벽을 배경으로 인물을 이렇게 클로즈업 담아내거나, 심지어 인터뷰하는 장면을 통해서 고다르가 의도하는 거는 할리우드 영화가 거짓으로 보여주는 영화의 3차원성. 사실 영화는 2차원의 화면에 불과한데 우리가 영화를 3차원으로 지각하잖아.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는 할리우드의 거짓된 3차원성을,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서 영화의 2차원성을 오히려 복원시키는, 강조하는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 무늬 없는 배경에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평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로서 평면성을 일부러 셜록 포커스로 담아낸다면, 오른쪽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셜록 포커스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미장센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촬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